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유산으로 선택한 막내 며느리. 모두가 금괴와 전답을 차지하려 할 때, 한 며느리만은 병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린 어머니야말로 가문을 살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탐욕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효심은 죽어가던 운명마저 되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장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택한 여인이 가장 큰 복을 얻게 되는 야담입니다. 성종대왕의 치세가 이어지며 나라의 유교의 도리가 뿌리 내리던 시절입니다. 경기도 여주 땅에는 대대로 고관대작을 배출하며 위세를 떨치던 명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진사의 댁입니다. 한때는 소슬대문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말방울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간에는 해마다 풍년의 기운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 했던가요. 가문의 기둥이었던 최진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숨을 거두면서 이 거창한 기와집에는 서늘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상복을 입은 자식들의 곡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장례를 마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건만 집안의 공기는 슬픔 대신 싸늘한 탐욕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랑채에 모인 형제들의 눈빛은 부친을 잃은 망연자실함 대신 서로의 손에 들린 장부와 재산의 행방을 쫓느라 분주했습니다. 큰아들 진국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적장자라는 권위를 앞세워 벌써부터 안방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관리하시던 한양의 기와집 세 채와 여주 인근의 옥토, 300마지기. 이것들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당연히 장손인 내가 맡아야 할 몫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짧게 끊어치는 말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 진표가 헛기침을 하며 비스듬히 몸을 틀었습니다. 그는 형의 눈치를 보면서도 손가락으로는 연신샘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가정을 꾸리고 사는 처지 아닙니까? 특히 저기 남쪽 평야에 비옥한 논밭은 작년에 제가 직접 소작인들을 관리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수확물 없이는 저희 식구들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형제들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친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몫과 내 몫을 나누는 소리만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와 안뜰을 가로질렀습니다. 이 광경을 뒤편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차를 올리던 이는 셋째 며느리 설아였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무명 옷차림이었지만 몸가짐 하나하나에 정갈함이 묻어났습니다. 설아는 형님들이 내뱉는 날선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형제들의 욕심이 가득한 장부가 아니라 안방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가 닿아 있었습니다. 최진사가 떠난 뒤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한 채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어머니의 안위를 먼저 묻는 이는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벌써부터 곳간 열쇠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하인들을 들볶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집안의 비단과 폐물을 챙기느라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어머니 수발들 사람부터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큰 며느리가 앙칼진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말의 방안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비옥한 논밭과 금괴에는 눈독을 들이면서도 병든 노모를 모시는 일에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에서 문중 어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진사가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 공개될 시간임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설하는 가슴 밑바닥에서 알 수 없는 불안함과 함께 거스를 수 없는 가문의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낡은 문고리가 덜덜 떨리며 명가라 불리던 최 진사 댁의 몰락과 새로운 진실이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서슬퍼런 탐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나 저 멀리 한 채 구석진 방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햇살조차 비껴가는 어둡고 서늘한 방이었지만 방 안을 채운 것은 향긋한 약재 냄새와 누군가의 정갈한 숨소리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셋째 며느리 설아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자라 비단보다는 무명이, 가마보다는 클길이 더 익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최진사댁이라는 화려한 이름표가 그녀에게는 과분한 장식처럼 느껴질 법도 했으나 설아는 한 번도 제 처지를 비관하거나 가문의 부귀를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매를 걷어붙이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가시나무 숲속에서 홀로 피어난 수수한 꽃과 같았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약사발을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석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시어머니의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약이 적당히 식었습니다. 조금만 기운을 내서 드셔보시지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느다란 신음만을 내뱉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손은 이불자락을 꽉 쥔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한 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설아냐, 내 아들아이는 어디 갔느냐? 집안이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갈라진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입가에 묻은 약물을 하얀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잠시 볼 일이 있어 나가셨습니다. 밖은 그저 문중 어른들이 오셔서 그런 것이니 심려치 마시고 한숨 더 주무십시오. 사실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형님들이 시어머니를 누구에게 떠넘길지, 누가 더 많은 논밭을 가져갈지를 두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설아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방의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짐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보살펴야 할 소중한 생명이자 가문의 뿌리였습니다. 이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큰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설아의 무명옷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 설아 너는 참 팔자도 좋다. 밖에서는 재산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지는데 너는 여기서 병든 노인네 손이나 잡고 앉아있니? 큰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를 등 뒤로 감싸듯 돌아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큰형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밖에서 하시지요. 가난한 집딸이라 그런지 눈치도 없구나. 이 댁의 주인이 누군지 곧 정해질 터이니 너도 내 갈 길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게다. 큰며느리는 바닥에 놓인 약사발을 발끝으로 툭 치고는 휑하니
방을 나갔습니다. 설아는 쏟아진 약물을 닦아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시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강단 있는 결의가 그녀의 고요한 눈빛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는 다시 찬물을 끓이기 위해 화로를 살피며 다가올 가문의 시련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청에 피워둔 향내조차 채 가시지 않았건만 최진사 댁의 안채는 이미 전쟁터와 다름없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던 조객들의 발길이 끊기자마자 형제들의 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랑채가 아닌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낡은 장부나 열쇠 뭉치가 쥐어져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슬픔 대신 서슬퍼런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권위적인 기세로 방 한복판을 차지하고 앉은 큰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며 탁자 위에 놓인 문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형님 노릇도 힘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저 아랫마을 옥토 백마지기와 한양의 기와집 두 채는 가문의 위신을 위해 당연히 장손인 우리 집안이 맡아야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이미 결정된 사항임을 못 박으려는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차를 마시던 둘째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를 요란하게 냈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빨개지도록 곡을 하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을 가늘게 뜨며 맞받아쳤습니다. 형님, 위신만으로 식구들이 먹고 삽니까? 저희 집안도 이번에 서방님이 한양길에 오르시려면 미천이 필요합니다. 금괴가 든 괴짝 하나와 남쪽 전답은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형님께서 다 차지하시면 저희는 초근목피로 연명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두 여인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바늘 끝처럼 예리해졌습니다. 한때는 자매처럼 지내던 이들이었으나 눈앞의 재산 앞에서는 피부치보다 못한 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고 누가 더 가문에 헌신했는지를 따지며 목소리를 높이는 통에 안채 마당까지 그 험한 소리가 흘러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설전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의 거취 문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큰며느리가 힐끗 건너방 쪽을 바라보더니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 어머니께서는 어찌 모실 생각입니까? 아무래도 몸도 불편하시고 앞도 못 보시니 기운이 펄펄한 젊은 사람들이 있는 둘째네로 가시는 게 어머니께도 좋지 않겠습니까? 둘째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앉았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제가 살림이 워낙 서툴고 성격이 급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습니까? 법도대로라면 당연히 큰 집에서 모시는 것이 원칙이지요. 장손 며느리가 어머니를 외면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 체면은 어찌하시려고요? 서로 기름진 논밭과 금괴를 차지하기 위해 눈을 부라리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이제는 병든 시어머니를 서로의 집 문턱 너머로 밀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시어머니는 이제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 아니라 가산을 나누는 데 있어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시 돋친 대화를 문 밖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설아는 꽉 쥔 주먹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약사발을 다시 데우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며
탐욕에 눈먼 자들이 만들어내는 서늘한 기운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최 진사가 남긴 가문의 영화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고 그 균열 틈으로 새로운 운명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의 발걸음 소리로 분주했을 최 진사의 댁이었지만 오늘은 가문의 명운을 결정지을 문중 어른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사랑채 넓은 대청마루에는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문중에 최고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최 진사가 생전에 남긴 봉인된 서찰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그 처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대청 아래와 방 안에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첫째 진국과 둘째 진표는 서로의 기척을 살피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님이 남긴 옥토와 비단, 그리고 금괴의 행방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문중 어른 중 한 분인 숙부 어른이 장엄한 손길로 서찰의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숙부 어른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찰에 적힌 글귀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택하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얻으리라. 대청마루를 울리는 그 목소리의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름진 전답이나 한양의 집을 누구에게 준다는 명확한 문구 대신 선문답 같은 수수께끼가 그들 앞에 던져진 것입니다. 첫째 진국이 참지 못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숙부님, 그것이 정녕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옵니까? 가치 없는 것이라니요. 가문의 가산을 두고 어찌 그런 말씀을 남기셨단 말입니까? 숙부 어른은 엄한 눈빛으로 진국을 바라보며 서찰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 진사께서 직접 인장을 찍고 서명하신 글이다. 한 글자도 틀림이 없느니라. 둘째 진표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니. 아버님이 혹시 재산을 숨겨두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쓸모없는 무언가에 큰 보물을 숨겨두신 걸까? 계산 빠른 둘째 며느리 역시 문고리를 꽉 쥔 채 밖의 동태를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기묘한 기류 속에서 설하는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문턱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치 없는 것이라는 말은 재산의 유무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서로에게 떠넘기려 하던 이제는 늙고 병들어 아무런 생산도 할 수 없게 된 시어머니의 존재가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보물찾기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님께서 노망이라도 드셨던 것 아닙니까? 둘째 진표의 무례한 발언에 문중 어른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 이 문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를 휘감은 팽팽한 긴장감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어 가치 없는 것을 택하겠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승냥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최 진사가 남긴 이 난해한 유언은 명가라 자부하던 이 가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에 올랐건만
욕망에 눈먼 자들의 회합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새 서늘한 기운만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의 마른 발을 정성껏 닦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과는 상관없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단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유언장 한 장이 불러온 균열은 그렇게 최진사댁의 운명을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복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이 온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에는 최진사가 생전에 아끼던 자개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입회하에 드디어 본격적인 가산 분할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째 진국은 기다렸다는 듯 누런 종이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맥을 유지해 줄 기름진 옥토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전답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니 장손인 내가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한양의 가옥들도 가문의 채통을 위해 제가 거두겠습니다. 진국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둘째 진표가 앞질러 나갔습니다. 그는 묵직한 금괴가 든 괴짝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께서 땅을 가져가셨으니 저는 이 금괴와 남쪽 전답을 가져가겠습니다. 아버님의 유언대로 복을 얻으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형제가 가문의 알짜배기 재산을 마치 전리품 챙기듯 나누어 갖는 동안 마당 구석에는 낡은 보따리 몇 개와 먼지 쌓인 가재도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병들고 앞 못 보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눈에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공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가 맡아도 손해만 보는 유언장에 적힌 가장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숙부 어른이 엄한 목소리로 형제들을 꾸짖듯 물었습니다. 재산은 다 나누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홀로 남으신 내 어머님은 누가 모실 것이냐? 순식간에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괴를 껴안고 있던 둘째도 문서를 품에 넣던 첫째도 약속이라도 한듯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마당에 서 있던 막내 며느리 설아가 조용히 걸음을 옮겨 대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절을 올린 뒤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제게는 아버님이 남기신 그 어떤 옥토보다, 그 어떤 금괴보다 어머니가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설아의 선언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택하라는 유언을 글자 그대로 믿고 짐덩어리를 자처하는 설아가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예, 설아 너 정말 괜찮겠니? 우린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큰 며느리가 짐짓 걱정하는 척 내뱉었으나 그 속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앙상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설아의 온기가 전해지자 가늘게 떨리던 어깨가 비로소 진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를 등에 업기 위해 포대기를 꺼냈습니다. 등 뒤로 전해지는 시어머니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지만 설아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먼 자들이 비단과 금괴를 챙겨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설아는 홀로 시어머니를 업고 가문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추방이 아니라 진정한 유업을 잇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설아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가 잡은 시어머니의 손은 따뜻하게 달구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으나 설아의 마음속에는 아버님이 남긴 유언의 진정한 의미가 한 줄기 빛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소슬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대문의 빗장 지르는 소리는 마치 설아 부부와 가문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선언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최진사 가문을 지탱해온 기와집에 위용은 이제 남겨진 자들의 몫이 되었고 설아의 손에 든 것이라고는 낡은 수레 하나와 먼지 앉은 이불 몇 채뿐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큰며느리가 비단 부채로 입가를 가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택했으니 그에 걸맞은 곳으로 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겠니? 저 산깃을 외딴 곳에 아버님께서 생전에 소작인들을 잠시 머물게 하던 초가집이 있다 들었다. 거기라면 내 그 지극한 효심을 펼치기에 아주 안성맞춤일 게다. 둘째 며느리 역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예, 서운해하지 마라. 비바람만 피하면 집이지 별거 있겠니? 어머니 모시고 오순도순 잘 살아보려무나. 혹시라도 쌀이 떨어지면 구걸이라도 오든지. 설아는 그들의 조롱 섞인 배웅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수레 위에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앉히고는 삐걱거리는 수레바퀴를 밀며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설아의 가녀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곁에는 남편 진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임 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평생 글공부만 한답시고 곳간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무능한 선비였습니다. 가산 분할 과정에서도 형들의 기세에 눌려 제 목조차 챙기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 그는 아내의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부인, 내 면목이 없소. 아버님이 남기신 그 많은 재산을 형님들이 다 가져가는데도 내 입 한 번 번긋하지 못했으니 이제 이 고생을 어찌 다 감당하려오. 설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남편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재산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을 일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빈손으로 떠나지만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진수는 아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짐으로 여겨 내팽개칠 때 오직 아내만이 어머니를 보물처럼 받드는 모습이 그의 잠자던 양심을 깨웠습니다. 진수는 아내의 손에서 술의 손잡이를 빼앗듯 건네받았습니다. 이리 주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밀겠소. 글만 읽던 손이라 서툴겠지만 부인 혼자 이 짐을 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부부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자풀이 무성하고 지붕 곳곳이 해진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찬바람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흙냄새가 나는구나. 아주 깊고 서늘한 흙냄새가. 설아는 서둘러 방을 치우고 화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에서의 기억은 이제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는 초가집 창가로 비치는 설아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버려진 이들이 이 낡은 초가집에서 어떤 기적을 빚어낼지 산새들만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산그늘이 깊게 들이운 외딴 초가집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가웠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들었고 화로의 불씨는 가냘프게 파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시어머니의 발치에 덮어주고는 얼음장 같은 손을 연신 비벼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곱기는커녕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그저 허공을 향해 마른 신음만을 뱉어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십시오. 곧 똥이 틀 것입니다. 설아는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서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손발은 차디찼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설아가 잠시 벽에 기대어 깜박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맵찬 겨울바람 속에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아주 맑고 깊은 꽃향기였습니다. 설아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방 안의 풍경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졌는데 방 안은 달빛보다 환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그 한복판에 웬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수염이 가슴팍까지 내려오고 입고 있는 도포에서는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신비로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설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시기에 이 깊은 밤에 남의 집 방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짚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연못처럼 맑았고 목소리는 마치 산울림처럼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한 효심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시 들렀다. 내 정성이 갸륵하여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일러주마. 노인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바라보더니 다시 설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노모의 명줄이 이미 다해 가는데 다시 입맛을 돌게 하려면 세상에 없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 홀로 피어난 붉은 매화를 찾아보아라. 그 꽃잎을 다려 마시게 하면 끊어진 기운이 다시 이어질 것이니라. 예, 홍매화라니요. 이 추운 겨울의 꽃이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설아가 다급히 물었으나 노인은 대답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방 안에는 기이한 매화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꽃은 보려 하는 자에게만 보이고 마음이 닿는 곳에 피는 법이다. 내일 밤 달이 기울기 전까지 그 꽃을 찾지 못하면 노모의 숨은 멈출 것이다. 노인은 그 말을 끝으로 안개처럼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아는 어르신 하고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방 안에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가녀린 신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꿈이라 치부하기엔 코끝에 남은 향기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피는 붉은 매화라니. 그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을 틔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단단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노인이 남긴 수수께끼가 시어머니를 살릴 유일한 끈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벽에 걸린 낡은 망태기를 챙기며 눈 덮인 뒷산을 매서운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운명을 건 고독한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흰 수의를 입은 듯 끝도 없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의 낡은 문틀은 비명을 지르듯 덜덜 떨렸고 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무릎 높이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해진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는 집신 위에 낡은 헝겊을 덧대어 꽁꽁 묶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진수가 아내의 어깨를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부인 정령 가려는 것이오. 이 밤에 산에 오르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소. 꿈속 노인의 말을 어찌 다 믿는단 말이오. 설아는 남편의 손 위에 자신의 차가운 손을 겹치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의 숨이 이제 실락 같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제게는 이것이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홍매화를 찾지 못하면 저는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설아는 남편의 만류를 뒤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칼날 같은 눈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등잔불을 삼켜버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딘 설아의 발밑에서 뽀드득 소리가 아니라 빠디득 뼈가 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한 걸음을 떼면 발이 눈 속으로 깊이 빠졌고 매서운 바람은 설아의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신 속으로 스며든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등이 얼어터져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 피마저 차가운 공기에 닿자마자 검게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소부가 기어이 꽃을 찾아가겠습니다. 설아는 가파른 바위 언덕을 기어오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위에 얼어붙어 껍질이 벗겨졌지만 고통보다 앞서는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 속에서 문득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방 안을 가득 채웠던 그 맑고 서늘한 매화 향기였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향기가 나는 쪽을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그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평소라면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을 깊은 바위 틈이었습니다. 설아는 미끄러운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생명이 죽어 자빠진 동토의 땅. 시커먼 바위 틈새에 거짓말처럼 붉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를 머금은 채 선명한 핏빛을 뽐내는 홍매화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기적이었으며 설아의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응답한 증거였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뻗어 꽃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건만 설아의 손바닥에 닿은 꽃잎은 기이할 정도로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꽃을 품 안 가장 깊숙한 곳에 갈무리하며 자리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은 볼을 타고 내려와 얼어붙은 땅을 적셨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험난했지만 설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품 안에서 전해지는 미약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초가집의 작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설아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제 허벅지를 꼬집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 어두운 산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굳어버린 설아가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 진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설아의 치맛자락은 꽁꽁 얼어붙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꽃을 품은 가슴팍에서는 미약한 김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말할 기운조차 없는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홍매화 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물을 끓여 주십시오. 이 꽃잎을 다려야 합니다. 진수는 서둘러 화로에 불을 지피고 무쇠솥에 눈 녹인 물을 부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설아는 정성스럽게 딴 홍매화 꽃잎 서너 장을 솥 안에 띄웠습니다. 맑았던 물은 이내 연한 선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한겨울의 한기를 단번에 몰아낼 만큼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설아는 그 귀한 약물을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정신을 차려 보십시오. 산신령께서 점지해 주신 꽃물입니다. 제발 한 모금만 넘겨보십시오. 기척조차 없던 시어머니의 목구멍으로 따뜻한 꽃물이 넘어가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던 시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가늘게 떨리던 숨소리가 점차 굵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 동안 감겨있던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비록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으나 그것은 분명 깨어남의 신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손을 뻗어 앞에 앉은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강한지 설아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누구냐? 내 손을 잡고 있는 이 따뜻한 기운은 누구의 것이냐? 어머니, 저입니다. 설아입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반가워하는 기색 대신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설아의 얼굴을 꿰뚫어 보려는 듯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그러고는 알아듣기 힘든 고어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빙서를 뚫고 핀 꽃이로다. 마음이 맑지 않은 자는 그 향기를 맡지 못하고 뜻이 굽은 자는 그 빛을 보지 못하거늘 내가 정녕 그 험한 길을 다녀왔단 말이냐? 그저 어머니를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설아의 손등을 거친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마치 설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져보려는 듯한 기이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엄하게 바꾸어 명령했습니다. 듣거라. 내 몸은 깨어났으나 눈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다.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만약 한치의 오차라도 있다면 내가 가져온 이 꽃의 기적은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알겠느냐? 방금 전까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슬퍼런 위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아를 시험하듯 온갖 까다로운 수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꾸짖었고 방 안의 공기가 조금만 탁해도 호통을 쳤습니다. 설아는 당혹스러웠지만 어머니가 다시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모든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 없는 시선이
설아를 쫓을 때마다 이 초가집 안에는 단순한 병구한 이상의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설아는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다시 찬물을 끓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고부 사이의 정은 예전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의 밤은 깊어만 가고 방 안에는 화로의 숯불이 붉은 눈을 깜박이며 어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력이 회복될수록 설아의 하루는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앞을 못 보시는 시어머니는 때때로 까다로운 어린아이처럼 굴거나 혹은 서슬퍼런 시어른의 기세로 설아를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설아냐, 물이 너무 차구나. 이래서야 내 얼어붙은 뼈마디가 녹겠느냐? 다시 데워오너라. 방금 아궁이에서 길어온 따뜻한 물이었음에도 시어머니는 대번에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설아는 한 번의 찌푸림도 없이 예,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답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손마디가 터져 피가 맺혔지만 설아는 그저 수건으로 슬쩍 닦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 같아 시어머니의 어떤 변덕도 그 고요함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설아의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설아의 손을 가만히 끌어당겨 곁에 앉혔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신비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너는 어찌하여 불평 한마디가 없느냐? 비단 옷 입던 몸으로 이 비루한 초가에서 늙은이 수발을 드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은 게냐? 설아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비단은 몸을 가릴 뿐이나 적은 마음을 채우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치 먼 옛날의 기억을 길어 올리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진사 가문의 시조 때부터 내려오는 기이한 전설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기가 하나 있다. 눈에 보이는 전답이나 금괴는 허상에 불과하지. 진정한 보물은 가장 어두운 날,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진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으나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설아의 귓가에 대고 비밀스러운 잠언 하나를 읊조렸습니다. 비단 함 속에 든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나 그것이 만인을 살리는 칼이 될 수도 가문을 일으키는 빛이 될 수도 있느니라. 너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보물에 대한 암시는 설아의 마음 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밤마다 이어졌고 그럴수록 고부 사이에는 단순한 효심 이상의 기묘하고도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설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했던 것은 단순한 괴팍함이 아니라 가문의 거대한 비밀을 전해주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음을 말입니다. 밖에서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으나 방 안은 시어머니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와 은은한 매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가라앉을 때까지 그 곁을 지키며 다가올 운명의 무게를 조용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유난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것은 따스한 봄볕이 아니라 대지를 바짝 말려버리는 지독한 흉년이었습니다.
여주 땅에 기름진 논밭들도 갈라진 논바닥처럼 농민들의 가슴을 태웠는데 하물며 척박한 산기슭 초가집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뒤주 바닥을 긁는 소리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마당 구석에 쌓아둔 땔감조차 식량이 되지 못해 부부는 빈속을 냉수로 채우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일찍 산을 헤매며 칡뿌리를 캐고 소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손톱 밑에는 흘대가 가실 날이 없었고 고운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굶을지언정 시어머니의 밥상만은 거르지 않았습니다. 촉은 목피로 만든 거친 죽이라도 체에 받쳐 부드럽게 걸러내고 그 안에 자신의 정성을 꾹꾹 눌러 담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 아랫마을에서 귀한 나물을 얻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시지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설아의 마른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내어놓는 그 한 사발의 죽이 설아의 피와 살을 깎아 만든 것임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적막하던 초가집 마당이 요란스러운 비단 옷자락 소리와 웃음소리로 소란해졌습니다. 바로 가산을 챙겨 떠났던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코를 찌르는 향내를 풍기며 흙먼지 날리는 초가집 마당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머나, 동서, 이게 꼴이 뭐니? 사람이 사는 집인지 짐승이 사는 굴인지 분간이 안 가는구나. 큰 며느리는 코를 싸주며 설아의 남루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옆에 선 둘째 며느리는 손에 든 화려한 부채를 살랑거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버님 유언대로 복을 받는다더니 그 복이 굶어 죽는 복이었나 봅니다. 예. 설아 너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현실을 좀 보렴. 설아는 마당에 널어둔 나무를 정리하다 말고 일어나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대접할 차 한 잔이 없어 송구합니다. 형님들께서는 어찌 이 험한 산길을 오셨습니까? 큰 며느리가 짐짓 자애로운 표정을 지으며 비단 주머니 하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다른 뜻이 있겠니? 내 처지가 너무 딱해서 방책을 하나 가져왔다. 사실 이 근처 절에 공양미를 바치면 노인네 하나쯤은 거두어 준다는구나. 어머니를 그곳에 맡기고 내려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쌀 한 가마와 내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을 미천을 내어주마. 둘째 며느리가 거들며 설아의 눈앞에 쌀알 몇 호를 흘려보냈습니다. 동서, 자존심이 밥 먹여주니? 저 눈먼 노인네 수발들다. 너까지 산 귀신 되겠구나. 쌀 한 가마면 이 흉년을 거뜬히 넘길 텐데 정말 이 기회를 발로 차겠니? 설아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형님들이 내미는 비단 주머니나 쌀 한 가마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게 맡겨진 가장 소중한 목숨인데 어찌 쌀 몇 가마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의 호의는 감사하나 저희는 여기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것입니다. 에잉, 미련한 것. 그래, 어디 죽는 날까지 그놈의 효심인지 뭔지 지켜보거라. 큰 며느리는 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가마로 향했습니다. 두 동서가 비웃음을 남기고 떠난 마당에는 매캐한 먼지만이 남았습니다. 설아는 그들이 남긴 모욕을 털어내듯 옷자락을 정리하고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비웃음을 남기고 떠난 뒤 초가집의 밤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텅 빈 뒤주처럼 공허한 침묵이 방 안을 채웠고 설아는 배고픔보다 더한 서글픔을 삼키며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석에 누워 미동도 않던 시어머니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설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설아냐, 가까이 오너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내 숨결이 닿는 곳에 앉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으나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자 시어머니는 품속 깊은 곳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앞을 못 보는 와중에도 결코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낡고 빛바랜 비단 함 하나가 노인의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아니, 이 가문의 안주인들에게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내 형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던 금괴보다 기름진 논밭보다 100배는 더 무거운 것이니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함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설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가문을 일으킬 보석이나 은밀한 비상금이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설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고 드러난 것은 보석의 광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되고 모서리가 다해진 낡은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꺼내 등잔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보물지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땅 문서나 집 문서도 아니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문양과 함께 붉은 먹으로 휘갈겨 쓴 듯한 낯선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신령한 기운을 담은 부적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암호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그저 오래된 종이가 아닙니까? 아무런 글자도 보이지 않고 그저 기이한 그림들 뿐입니다. 설아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종이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글을 읽는 자에게는 종이일 뿐이나 마음을 읽는 자에게는 길이 보일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솟아오른 물이 바다를 적시리라. 이 글귀가 무엇을 뜻하는지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설아의 손을 덮어 누르며 종이를 다시 함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단함의 감촉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종이의 무게는 마치 천근만근처럼 설아의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을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어라. 내일 날이 밝으면 너는 이 종이의 진짜 주인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한다. 그것이 내가 택한 어머니라는 유산의 시작이자 끝이니라. 설아는 어머니의 단호한 명령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굴주림에 허덕이는 초가집 안에서 이 낡은 종이 한 장이 과연 어떤 기적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설아는 비단함을 품에 안은 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품 안의 함에서는 은은한 매화 향기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부름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초가집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시각이었습니다. 비단함 속에 든 낡은 종이를 어루만지던 설아의 손끝에는 밤새도록 가시지 않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만은
불길이라도 머금은 듯 뜨겁고 단호했습니다. 설하냐, 잘 듣거라. 이 종이를 품에 안고 당장 한양으로 길을 떠나야 한다. 남촌 근처에 가면 이 대감이라 불리는 분의 저택이 있을 것이니 그분에게 이 함을 전하거라. 설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좋기 며칠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고 지금처럼 흉년이 든 시기에 여인의 몸으로 홀로 길을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한양이라니요. 이 몸으로 어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겠습니까? 게다가 길도 험하고 산적들의 소문까지 흉흉합니다. 걱정 말거라. 내 운명은 이미 이 종이와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 내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이 대감께 전할 때는 반드시 이 말을 덧붙여야 한다. 겨울 매화의 향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나이다라고 말이다. 시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 명령만큼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설하는 입술을 깨물며 남편 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함께 길을 나서야 할 남편은 며칠 전부터 곧볼 기운이 있더니 오늘 아침에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부인, 내가 같이 가야 하는데 이 몸이 원망스럽소. 진수는 쿨럭이며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내 중심을 잃고 집방석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남편의 이마를 짚어본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굶주림과 과로가 겹친 탓에 진수의 기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리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설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해진 무명 치마 안쪽에 비밀스러운 주머니를 만들어 비단함을 단단히 묶어 고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장에 놓인 낡은 집신을 꺼내 새끼줄로 발목까지 꽁꽁 동여 메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그 사이에 별일 없으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마른 손을 뻗어 설아의 어깨를 한번 꾹 눌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엄중한 격려였습니다. 설아는 부엌대기 하인들이나 쓰던 낡은 지팡이 하나를 집어 들고 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개 너머로 보이는 산길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아득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기묘한 암호와 낡은 종이의 무게가 등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는 설아의 발걸음마다 마른 흙먼지가 안개 속으로 흩어지며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한양으로 떠난 뒤 산기슭의 초가집은 죽음과도 같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곧불로 알아누운 진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방석 위에서 번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홀로 남겨진 눈먼 어머니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부인, 설아, 무사히 가고 있는 것이요. 진수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신음할 때였습니다. 병석에서 미동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앉아있기도 힘들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는 아무런 도움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둠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진수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순간 진수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손등에서 느껴지는 것은 병자의 서늘함이 아니라 대지를 흐르는 맥박처럼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어찌 혼자 일어나셨습니까? 진수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노쇠한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계곡에서 울려 나오는 징소리처럼 맑고 힘이 넘쳤습니다. 진수야, 너무 원망 마라. 내가 이리 눈을 닫고 몸을 눕혔던 것은 우리 가문에 닥친 시커먼 애군을 내 몸으로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이 늙은이의 피 속에는 대대로 신령을 모시던 영험한 무가의 피가 흐르고 있느니라. 진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문 양반가로 알려진 최진사의 가문에 무속의 내력이 숨겨져 있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아내로 맞이했다. 가문의 부귀가 정점에 달했을 때 찾아올 멸문의 화를 막아달라는 청이었지. 나는 수십 년간 이 집안의 안채에서 보이지 않는 독을 걷어내며 살았다. 하지만 내 형들의 탐욕이 그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더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범접할 수 없는 신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설아가 떠난 한양 하늘을 바라보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왜 설아를 택했는지 아느냐? 단지 효심 때문만이 아니다. 그 아이의 몸 안에는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기운이 흐르고 있더구나. 탁한 세상의 욕심에 물들지 않은 그 맑은 기운만이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마지막 열쇠인 면사첩을 깨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염주 하나를 꺼내 진수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정체와 설아에게 맡겨진 운명의 무게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는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듯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친 눈꺼풀 아래로 기이한 빛이 스쳐 지나갔고 초가집 주변을 감싸고 있던 음산한 기운이 일순간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진실의 문을 열 시간이다. 설아의 기운이 한양 땅에 닿는 순간 죽어있던 종이의 글자들이 살아 움직일 것이니라.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진수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신목처럼 집 전체를 덮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설아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명운을 짊어진 영적 사자가 되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마루 너머로 설아의 발걸음을 쫓는 불길한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여주를 벗어나 광주 산맥의 험준한 고갯길에 접어들자 길은 좁아지고 숲은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설아의 집시는 이미 해저 발가락이 비죽이 나왔고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탓에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품은 비단함의 온기는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설아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설아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갯마루를 넘어서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휙 하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들리더니 시커먼 그림자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넝마를 걸친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녹슨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굶주린 짐승 같은 눈빛이 설아를 훑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 흉년의 산삼이라도 캐러 온 계집이냐? 산적 두목인 듯한 덩치, 큰 사내가 앞을 막아서며 비죽이 웃었습니다. 설아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지팡이를 꽉 쥐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길을 가는 안악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옷가지뿐이니 길을 터주십시오. 어허, 인연 보게 말대답이 제법이구나. 가진 게 없는지 있는지는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얘들아, 샅샅이 뒤져라. 두목의 명령에 부하들이 달려들어 설아의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쏟아진 것은 말린 나물 몇 조각과 해진 버선뿐이었습니다. 산적들은 투덜대며 설아의 치맛자락까지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때 설아의 품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단, 함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뭐냐? 비단함이라니 산삼보다 귀한 게 여기 있었구먼. 두목이 흙먼지 묻은 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두목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제 목숨보다 귀한 유품입니다. 목숨보다 귀해. 그렇다면 보물지도라도 들어있는 모양이지. 두목은 설아를 거칠게 밀치고는 단숨에 함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금은보화 대신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오자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힌 기묘한 문양과 붉은 인장 자국을 본 그의 눈이 이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햇빛에 비추어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모르지만 이런 종이는 예사 물건이 아니다. 고관대작들이나 가지고 다니는 비밀 문서가 분명해. 이걸 관가에 넘기면 쌀배 가마는 거뜬히 챙기겠어. 제발 그것은 저희 가문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설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두목은 차가운 눈빛으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날이 설아의 목전에서 번뜩였습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설아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산적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숲을 울리는 가운데 설아는 품에서 사라진 유품의 빈자리를 느끼며 절망의 끝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 설아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적 두목의 거친 소나귀에서 펄럭이는 낡은 종이는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설아는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 종이가 사라진다면 시어머니의 헌신도, 가문의 마지막 명예도 영영불길 속으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두목은 칼날로 종이의 모서리를 툭툭 건드리며 설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했지. 관가에 넘기기 전에 내년이 먼저 값을 치러야겠다. 이 정도 배포라면 한양 기생집에 팔아넘겨도 쌀 수십 가마는 받겠어. 두목의 비릿한 웃음에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설아의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흔들리던 조금 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결기가 서린 눈동자가 두목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었습니다. 그 종이를 돌려주십시오. 대신 저를 데려가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저를 팔아 그 값을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종이는 우리 가문의 주인을 만나야만 하는 물건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숲의 정적을 뚫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당당한 요구에 산적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두목은 흥미롭다는 듯 칼을 거두며 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니 참으로 가륵한 효부로구나. 좋다. 내년의 소원대로 해주지. 하지만 이 종이는 내가 직접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죽어서도 가문의 영화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말이다. 두목이 횃불을 종이 가까이 가져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에 뒤흔들렸고 비릿한 유황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설아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밤마다 귓가에 속삭여주던 기묘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소리였고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었습니다. 설아의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솟아오른 물이 천지를 적시고 바다를 이루리라. 닫힌 눈이 열리고 굽은 길이 펴지는 날. 진실의 불벼락이 탐욕의 숲을 사르리라. 설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명의 노인이 동시에 읊조리는 듯한 장엄한 공명음이었습니다. 산적들은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목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종이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계집이 요술을 부린다. 두목이 겁에 질려 종이를 내던지려 했으나 종이는 마치 손바닥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찰나 마른 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번갯불이 두목의 발치에 내리꽂혔습니다. 콱광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뒤집히고 사방으로 흙먼지가 솟구쳤습니다. 번개의 진동에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설아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산적 두목이 떨어뜨리고 간 비단, 함과 낡은 종이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새겨진 기묘한 문양들은 이제 은은한 금빛을 내며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기운이 깃든 가문의 수호령이었습니다. 설아는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한양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멀지 않았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진 뒤 설아는 오직 한양 땅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부르트다 못해 감각이 사라진 발바닥은 땅에 닿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비단함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온기가 그녀의 꺼져가는 기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한양 도성의 숭례문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을 때 설아는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성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설아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묻고 물어 남촌 끝자락에 위치한 이 대감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고관대작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도 유독 장중하고 정갈한 기운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해진 옷감의 흙먼지를 뒤집어 쓴 설아가 대문 앞에 서자 문을 지키던 하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구걸을 하려거든 저기 시장터로 가거라. 하인의 냉대에 설아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품 안에서 비단함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했던
그 말을 낮은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여주 최진사댁 막내 며느리입니다. 대감 어른께 이 함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겨울 매화의 향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나이다라고 꼭 여쭈어 주십시오. 비단함과 기묘한 말을 들은 하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채에서 중후한 풍채의 노인이 급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가이자 최진사의 절친한 벗이었던 이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행색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그녀의 손에 들린 비단 함을 보고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내가 정녕 그 아이의 며느리란 말이냐? 어서 안으로 들거라. 대청마루에 마주 앉은 이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함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모습을 드러내자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의관을 정제하고 종이를 받들었습니다. 설아는 영문을 몰라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대감이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종이 중앙에 찍힌 선명한 붉은 인장이 금빛으로 일렁이는 듯했습니다. 이것은 주상 전하께서 직접 하사하셨던 면사첩이 아니냐. 대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그 낡은 종이의 진짜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면사첩. 그것은 가문에 어떤 큰 죄가 닥쳐도 단 한 번 목숨을 구하고 가문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왕의 약속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최진사가 이 귀한 것을 막내 며느리인 내게 맡겼단 말이냐. 가문의 형편이 어찌 되었기에 이 보물을 이제야 꺼낸 것이야. 설아는 그간의 사정을 차근차근 고했습니다. 형님들의 탐욕과 시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가문이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멸문지화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이 대감은 종이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지극한 효심이 아니었다면 이 종이는 산적의 손에 찢겼거나 길가에 버려졌을 게다. 이 면사첩에는 진정한 주인의 기운이 닿을 때 명예를 회복하리라는 전하의 밀지가 숨겨져 있었다. 내가 이 험한 길을 뚫고 온 것이 곧 가문의 운명을 바꾼 것이니라. 대감은 당장 입궐채비를 하라며 하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설아는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품 안에서 떠난 종이는 이제 대감의 손을 거쳐 가문의 명예를 씻어낼 날카로운 칼날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 문서가 대궐에 닿는 순간 너희를 괴롭히던 부정한 자들은 죗값을 치를 것이고 내 정성은 만천하에 알려질 것이다. 이 대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대청마루를 울렸습니다. 설아는 저 멀리 여주 땅 초가집에 홀로 계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의 문이 열렸고 가문을 짓누르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탐욕으로 눈먼 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심판뿐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와 웅장한 소슬대문을 자랑하던 여주의 최진사 대간마당은 이제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툇마루에는 압수된 장부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가문의 영광을 상징하던 옥토의 문서들은 흘발에 짓밟혀 뒹굴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했던 첫째 진국과 둘째 진표는 포박된 채 마당 한가운데 꿀려 앉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님이 남겨주신 전답이 어째서 영모의 미천이 되었단 말이냐? 진국이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지만 그를 내려다보는
의금부 관원의 눈빛은 서늘하기만 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형제들은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 한양의 투기 세력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건넨 검은 돈이 영모를 꾀하던 무리의 군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기름진 논밭은 저당 잡혔고, 창고에 가득했던 쌀 가마니는 이미 도박빚으로 다 탕진한 뒤였습니다. 내 놈들이 가문의 이름으로 주고받은 서찰들이 여기 있다. 대역죄인들과 내통하여 나라를 뒤흔들려 했으니 3대를 멸해도 모자랄 죄로다. 관원이 붉은 글씨가 가득한 추국장을 내밀자 진표는 정신을 잃은 듯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소인은 그저 돈을 불리려 했을 뿐입니다. 영모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때 멀리서 말을 달려온 파발꾼이 대문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명이 적힌 화려한 비단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란스럽던 마당은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관원은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의 가문에 전하의 은덕이 미치었도다. 막내 며느리 설아가 가져온 면사첩은 과거 선대왕께서 최 가문의 충심을 기려 하사하신 신표이니라. 이 문서를 받들어 가문의 대를 잇는 명예는 보존하도록 하라. 마당에 엎드려 있던 하인들과 가솔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원의 목소리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다만 죄를 지은 자들은 법도를 피할 수 없다. 직접 영모의 자금에 손을 댄 진국과 진표는 유배를 명하며 그 처들은 모든 관직과 품계를 박탈하노라.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되 오직 막내 며느리 설아에게만 그 관리를 맡겨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하라. 진국과 진표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며 내팽개쳤던 시어머니와 곁을 지킨 설아가 결국 가문을 파멸해서 구해낸 유일한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비단옷이 찢긴 채 하인들에게 끌려 나갔고, 그녀들의 손에 들려있던 폐물함은 차가운 바닥에 떨어져 나동그라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최진사댁 마당에는 인과응보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욕심으로 쌓아 올린 기와집은 무너졌으나 교심으로 지켜낸 가문의 뿌리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주인을 잃은 방 안으로 시어머니가 머물던 초가집에 흙냄새와 닮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떠들썩해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설아가 가져온 면사첩은 단순히 목숨을 구하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혔던 가문의 충심과 한 여인의 지극한 교심을 증명하는 하늘의 서찰이었습니다. 성종대왕은 설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친히 붓을 들어 어명을 내렸습니다. 여주에 몰락해 가던 기와집 앞에는 다시금 장엄한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탐하는 형제들이 아니라 왕의 명을 받든 전령과 붉은 칠을 한 어사화가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길가에 엎드려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주상 전하의 교지를 받들라. 여주 최씨 가문의 며느리 설아는 그 효행이 지극하여 만백성의 귀감이 되었도다. 이에 설아를 정경부인에 봉하고 가문의 입구에 붉은 효부문을 세워 그 정절을 영원히 기리게 하라. 전령의 웅장한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는 정갈한 비단 옷차림으로 마당에 나아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낡은 약사발 대신 왕이 하사한 화려한 교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버려진 초가집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막내 며느리가 조선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눈은 화려한 교지나 정경 부인의 관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영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매화 향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모든 소임을 다했다는 듯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의 햇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전하께서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겨있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어둠이 머물지 않는 듯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설아의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설아냐, 고생 많았다. 내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내 마음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땅과 금괴가 유산이라 말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일 뿐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설아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설아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가문이 빚은 가장 고귀한 보물이자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부디 이 맑은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서서히 풀렸으나 그 온기만은 설아의 손등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가슴 위로 고개를 숙이며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인부들이 붉은 효부문을 세우기 위해 기둥을 박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문의 영광은 되찾았으나 설아에게는 그 어떤 자귀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칭찬이 가장 무거운 보물이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여주의 하늘 아래 한 시대의 진실한 효심이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향기를 남긴 채 마지막 장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쉼 없이 흘러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습니다. 최진사의 덱을 짓누르던 서늘한 탐욕의 그림자는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남았고 여주 땅의 풍경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경부인 설아가 머무는 집 주변을 사계절 내내 감도는 은은하고 맑은 매화 향기였습니다. 설아는 이제 머리가 희끗한 노년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갈한 비단 옷자락을 가볍게 끌며 안채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을 걷습니다. 그 곁에는 이제는 가문의 든든한 기둥이자 인자한 선비의 풍모를 갖춘 남편 진수가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뒤편으로는 글 읽는 소리와 손주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평화롭게 울려 퍼집니다. 설아의 시선이 멈춘 곳에는 수십 년 전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위해 눈보라 속에서 기적처럼 발견했던 그 홍매화의 씨앗을 심어 키운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매화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바람이 불면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하고 서늘한 향기를 내뿜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진정한 효가 머무는 자리라 부르며 이 길을 지날 때면
절로 경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는 왜 꽃이 없어도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요? 정말 신기해요. 어린 손녀가 설아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설아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는 매화나무에 거친 밑동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얘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한 철의 꿈과 같지만 보이지 않는 진심의 향기는 천년을 가는 법이란다. 너희 증조할머니께서 내게 남겨주신 가장 큰 보물도 바로 이 향기였단다. 설아의 집 입구에 세워진 붉은 효부문은 세월에 때가 앉았음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을 볼 때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했던 형제들의 비참한 말로와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택하여 가장 고귀한 복을 얻은 설아의 위대한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황금은 녹슬어 사라지고 기름진 전답은 주인이 바뀌어도 한 여인의 지극한 효심이 빚어낸 매화 향기는 여주 땅 구석구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탐욕보다 소중한 인륜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그 맑은 향기는 매서운 겨울을 지나 봄날의 햇살처럼 후대에 가슴 속에 영원히 머물고 있었습니다.